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피자가 처음 탄생한 게 이탈리아의 나폴리라는 것도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피자의 시작은 마르게리따였습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피자들은 결국 이 마르게리따라에서 변형이 된 거죠. 마르게리따는 도우 위에 토마토, 치즈, 바질 딱 이 세 종류만 들어가는 피자를 말하는데요. 이 재료들의 색깔이 빨간색, 흰색, 초록색입니다. 뭔가가 떠오르는 색깔의 조합 아닌가요? 바로 이탈리아의 국기 색깔이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이 의도적인 조합 속에서 이 피자가 탄생했는데, 피자의 고향이자 이탈리아 도시들 중 가장 관광 만족도가 높다는 나폴리, 그 나폴리의 역사 요약해드립니다. 서양 문명의 시작은 그리스였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이른바 폴리스들이 일구어낸 역사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들 중에서 해상교역에 왕성하게 나갔던 폴리스들이 쉽게 갈 수 있던 곳들 중 하나가 인근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 해안 지역들이었습니다. 나폴리 역시 고대시대에는 그리스인들이 나폴리로 와서 식민도시를 만들었던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해안 라인이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좋은 지형이라고 해요.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인들이 현재 나폴리 북서쪽에 파르테노페라는 작은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이 이름은 신화 속 세이렌, 파르테노페에서 유래를 했는데, 오디세우스를 유혹하지 못한 그녀가 절망에 빠져 이 해안에 몸을 던졌다는 신화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파르테노페에는 쇠퇴를 했고, 기원전 6세기 무렵 그리스인들이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새로 지은 도시라는 뜻에서 네오와 폴리스를 합친 네오폴리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게 나폴리가 된 겁니다. 그리스식 극장도 있고 아고라도 있었다고 하니 꽤 큰 식민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원전 4세기경 고대 로마의 영토가 되었죠. 로마 때 나폴리는 핵심적인 항구도시이자 귀족들의 대표적인 휴양지이기도 했답니다. 로마 남부의 해상 경제를 떠받치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로마 제국이 서로마 동로마 제국으로 나뉠 땐 당연히 서로마 제국의 영토였는데, 서로마 제국은 얼마 못 가죠. 서로마 제국 멸망 후 이탈리아 반도 남부는 주인 없는 땅이었던 것을 동로마 제국이 정벌해 가져갑니다. 물론 동로마 제국이 한때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수복하기는 했지만 중북부 지역은 게르만족에게 금세 뺏기죠. 11세기경 인근 시칠리아 섬에서 탄생한 시칠리아 왕국이 이탈리아 반도 남부로 넘어가면서 이탈리아 남부 전체를 정벌합니다. 이탈리아 남부까지 점령하고 있던 시칠리아 왕국의 왕실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유력한 귀족 가문이었던 호헨슈타우펜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서양 중세사에서 교황과 황제의 대립은 아주 지난했잖아요. 교황령 바로 밑에 신성 로마 제국의 유력 가문이 국왕으로 있는 시칠리아 왕국이 이 교황에게 상당히 거슬렸고, 그래서 교황은 프랑스에 접근하기로 합니다. 교황 클레멘스 4세가 프랑스 앙주 지역을 영주로 삼고 있던 프랑스의 유력 가문 앙주 가문에게 시칠리아 왕국을 정벌해달라고 합니다. 단순히 귀족 영주 가문이었던 앙주 가문 입장에서는 시칠리아 왕국을 정벌하면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당시 앙주 가문을 이끌던 카를루가 1266년 시칠리아 원정을 떠났고 베네벤토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카를루의 시칠리아 원정은 대성공이었고, 시칠리아 왕국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만프레디 국왕은 전투 도중 전사합니다. 카를루는 직접 국왕에 올라 카를루 1세를 즉위하였고, 시칠리아 섬이 아닌 이탈리아 본토의 나폴리를 수도로 삼으면서 나폴리 왕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카를루 1세는 교황의 후원을 받으며 강경한 중앙 집권화 및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무래도 카롤루 1세도 프랑스인인 만큼 이탈리아 남부 입장에서는 외지인이었기에 카롤루 1세는 프랑스인 관리와 군인들을 대거 데려와 등용했고, 이는 나폴리 및 이탈리아 남부 현지인들의 불만을 누적시켰죠. 거기에 카롤루 1세는 현지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세금을 때려박았습니다. 1282년 부활절 저녁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프랑스 통치자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며 시칠리아의 만종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만종은 그날 저녁 예배의 종소리를 뜻하는데, 바로 그때 현지 주민들이 신호처럼 일제히 프랑스 병사들을 습격했죠. 반란은 순식간에 섬 전역으로 퍼져나가 프랑스 세력이 시칠리아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이후 시칠리아 섬은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나폴리 왕국은 시칠리아 섬을 잃게 되죠. 나폴리 왕국 영토는 남이탈리아 본토로만 존재하게 된 거죠. 애당초 나폴리 왕국은 프랑스 왕가의 반계 가문이자 프랑스 제후 가문이 세웠고, 또 교황의 지원 덕에 만들어지고 존속할 수 있었기에 기본적으로 나폴리 왕국은 외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14세기 들어 앙주 가문 내부에서도 계승 분쟁이 일어나며 왕위가 불안정해졌는데, 이때 프랑스 왕가와 스페인 왕가에서 서로 나폴리 왕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스페인은 지중해 무역과 해상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이탈리아를 장악하려고 했고, 프랑스는 자국의 남부 영토 반계 혈통을 통해 정통성을 주장했죠. 1442년 결국 스페인이 나폴리를 점령해버립니다. 당시 스페인 아라곤 왕국의 국왕이었던 알리폰소 5세는 나폴리 왕국의 국왕도 겸합니다. 이렇게 앙주 가문이 나폴리 왕국에서 완전히 단절되죠. 알리폰소 5세의 통치 아래 나폴리는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한때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만 알리폰소 5세가 후사를 좀 불안정하게 두고 죽자 원래 스페인의 아라곤 왕국 국왕이 나폴리 왕국도 겸했는데 알리폰소 5세 이후로는 별도로 쪼개졌고 알리폰소 5세 사후 나폴리 왕국의 국왕이 된 건 그의 사생아였던 페르디난도 1세였죠. 국왕은 별도로 존재하게 됐지만 사실상 스페인령에는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만 놔둘 프랑스가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나폴리 왕국은 스페인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서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15세기 중후반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나폴리 왕국이 있었다면 북쪽의 밀라노 공국이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주도하에 빠르게 성장 중이었습니다. 밀라노의 역사 말씀드릴 때 루도비코 스포르차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밀라노 공국의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은 외교적으로도 탁월했는데 교황청, 베네치아, 피렌체, 나폴리,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등 다른 강국들과 외교적 연합을 맺거나 깨며 정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밀라노 공국이 견제했던 게 나폴리 왕국이었습니다. 프랑스나 신성 로마 제국이나 너무 강대국들이고 교황령이야 뭐 교황이랑 밀당하면 되는 거고 베네치아나 피렌체는 같은 도시국가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봤는데 스페인이나 다름없던 나폴리 왕국은 견제가 됐죠. 밀라노 공국의 스포르차 가문 입장에서는 이런 나폴리가 북이탈리아 문제에 개입해 세력 균형을 깨트릴까 우려했고요. 실제로 교황령, 베네치아, 피렌체까지 얽히면서 이탈리아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 왕국의 국왕 알폰소 2세는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며 밀라노를 압박했고요. 나폴리 왕국의 팽창에 바로 세력관을 맞대고 있던 교황도 불안해했고요. 이 이탈리아 내 세력들끼리는 싸워봤자 답이 없다고 생각한 밀라노 공국의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은 프랑스의 국왕 샤를 8세에게 나폴리 왕국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프랑스에 항상 나폴리 왕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으니 프랑스 입장에서도 기회였죠. 1494년 프랑스 국왕 샤를 8세는 나폴리로 진군했고 나폴리를 점령합니다. 스페인 왕가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나폴리의 현지 귀족들도 프랑스에게 협력했죠. 그런데 프랑스의 지나친 팽창을 견제하던 교황, 베네치아, 밀라노,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이 연합해 신성동맹을 결성하고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하니 프랑스의 국왕 샤를 8세는 나폴리를 점령하고도 바로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루이 12세는 배신한 밀라노부터 조지고 다시 1500년에서 1501년 나폴리를 침공했고 스페인 본국에서 루이 12세에게 평화 협상을 제안, 그라나다 비밀 조약을 통해 나폴리 왕국을 남북으로 쪼개 각각 프랑스와 스페인이 가져가기로 합의를 봅니다. 이렇게 나폴리 왕국의 국왕 페데리코는 프랑스의 국왕 루이 12세에게 나폴리 왕국을 넘겨주어야만 했죠. 하지만 1504년 스페인이 다시 프랑스군을 공격해 승리하면서 다시 스페인 왕가의 나폴리 왕국이 부활하였습니다. 이 전체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하죠. 오늘날에는 나폴리의 고건축이나 축제, 음식 면에서 스페인식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전쟁이 자국의 정치적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나폴리 왕국은 계속 스페인 제국의 남부 요충지로서 존재했습니다. 이후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스페인, 나폴레옹 시절의 프랑스 이렇게 번갈아가며 나폴리 왕국을 뺏고 뺏기는 양상이 이어지다가 나폴레옹 몰락 후 결국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나폴리 왕국령을 다시 가져온 스페인은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 왕국을 다시 합칩니다. 두 왕국이 합쳐진 형태의 국가를 양 시칠리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합병 이후 나폴리를 수도로 삼아 행정과 군사 조직을 통합했고 시칠리아는 지방 자치적 성격을 일부 유지했죠. 그러다가 19세기 이탈리아 통일운동 때 스페인이 쫓겨나고 이탈리아 통일왕국으로 나폴리도 병합이 됩니다. 이탈리아 통일왕국의 왕조가 사보이아 가문이었는데 1889년 사보이 왕가의 움베르토 1세와 그의 왕비였던 마르게리타 디 사보이가 나폴리를 방문했을 때 왕비는 궁중의 고급 요리 말고 현지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맛보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때 라파엘레 에스포지토라는 요리사가 피자를 만들기로 했는데 화덕으로 구운 원형빵 위에 여러 가지를 토핑해서 먹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이집트 중동 지역에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라파엘레 에스포지토 요리사는 국왕 내외에게 조금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탈리아 국기 색깔과 맞는 재료들, 즉 토마토, 치즈, 바질 딱 이 세 종류만으로 음식을 만드니 이게 바로 마르게리따였습니다. 왕비가 이 피자를 너무 좋아했고 요리사 에스포지토는 그 존경의 의미로 이 피자에 왕비 이름을 따서 마르게리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피자는 눌러서 납작하게 만든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 핀사에서 따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폴리는 지중해의 지리적 요충지라는 유리한 조건 때문에 오히려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었고 외세의 개입과 내분 속에서도 또 번영과 문화적 성취를 이어갔던 끊임없이 변동하는 남이탈리아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섬이라고 하면 역시 시칠리아 섬이겠죠. 이탈리아 국토 모양이 마치 장화두구두 같은데 이 장화구두 끝, 구두 코가 발로 탁 치는 듯한 곳에 위치한 섬이 바로 시칠리아 섬입니다. 시칠리아의 국제적 명성에는 아마 마피아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마피아가 탄생한 곳이 시칠리아 섬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시칠리아 섬에서는 어떻게 마피아가 탄생했을까요? 시칠리아의 역사 요약해드립니다.
시칠리아에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켈이라는 원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켈족의 땅이라는 뜻에서 시켈리아라고 불렀죠. 바로 시칠리아 섬의 어원입니다. 시칠리아 섬이 지중해 정가운데 있는 거대한 섬인 만큼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일찍이 해상 교역에 나선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시칠리아 섬에 진출하여 식민 도시국가들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로는 시라쿠사, 젤라, 세게스타, 셀리누스, 아그리젠토 등이 있었죠. 이 도시국가들도 그리스 본토 못지않은 문화적, 경제적 번영을 누렸고 자체적인 정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시라쿠사는 시칠리아 섬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 중 하나였고, 그리스 본토에서 스파르타가 주도하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경쟁을 할 때 시칠리아 섬에서 시라쿠사가 세력을 팽창하자 아테네에서는 시칠리아 원정을 떠났고, 이게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가 연이은 내전으로 쇠퇴하고 그리스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도 동방에 관심을 가지면서 현 레바논 지역에서 흥기하여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했던 해상민족 페니키아인들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만들고, 카르타고는 당연히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시칠리아 섬을 점령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였던 시라쿠사 역시 이때부터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죠. 그러나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한 고대 로마가 이젠 지중해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니 바로 포에니 전쟁이었죠. 포에니 전쟁의 주요 전장 중 한 곳이 시칠리아 섬이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 결과 고대 로마가 승리를 했고 시칠리아도 완전히 로마령이 되었죠. 2차 포에니 전쟁 때 시칠리아 섬의 가장 큰 도시국가였던 시라쿠사는 카르타고의 속국으로 카르타고와 함께 로마에 대항했다가 끝내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2차 포에니 전쟁 당시 시라쿠사 공방전이 한창일 때 시라쿠사에서 활약한 수학자이자 공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유레카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바로 시칠리아의 시라쿠사 출신이며, 아르키메데스는 로마와의 시라쿠사 공방전 당시 각종 수성 무기들을 만들어 저항했죠. 비록 종국엔 시라쿠사가 멸망당하고 말았지만요. 로마 제국의 붕괴 후 5세기경 북아프리카를 점령한 게르만족이 분파했던 반달족이 반달 왕국을 세우고 시칠리아까지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역시 게르만족의 분파로 이탈리아 북부에서부터 남진하던 동고트족이 세운 동고트 왕국이 시칠리아 섬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6세기경에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옛 로마 영토를 전부 회복하겠다는 고토 전쟁에 나서면서 시칠리아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령이 되죠. 9에서 10세기에는 이번에 북아프리카 이슬람의 공격을 받고는 이슬람 토후 국가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슬람 세력들이 시칠리아 섬의 팔레르모를 수도로 삼으면서 팔레르모가 시칠리아의 중심지가 되죠. 11세기경엔 이탈리아 반도에서 노르만족이 넘어와서 시칠리아를 점령합니다. 로베르 기스카르라고 프랑스 노르만족 계열 출신으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용병 활동을 하던 귀족이 있었는데, 시칠리아가 이교도인 이슬람 관할에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교황이 로베르 기스카르에게 시칠리아 정보를 요청했던 거죠. 1071년 로베르 기스카르는 시칠리아 섬의 수도 팔레르모를 함락하면서 이슬람 세력들을 내쫓아버리며 다시 유럽권으로 들어오게 되죠. 로베르 기스카르의 시칠리아 정벌 이후 그의 동생 루제로 1세가 시칠리아의 백작이 되면서 시칠리아 백국이 들어섭니다. 이처럼 지중해 중심지의 요충지였던 만큼 시칠리아는 인근 여러 문화권의 국가들이 탐내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고, 시칠리아는 서유럽의 크리스트교 문화권, 동유럽의 정교회 문화권,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권이 섞이면서 시칠리아만의 고유한 문화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루제로 1세는 시칠리아 섬을 그리스인, 아랍인, 노르만인, 라틴인 등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섬으로 통합하기 위해 종교와 문화의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루제로 1세의 아들 루제로 2세는 교황으로부터 국왕에 임명되면서 시칠리아 백국은 시칠리아 왕국으로 격상되죠. 다만 당시는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박터지게 싸울 때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시칠리아 왕국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루제로 2세의 가문이 오트빌 가문이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시칠리아 왕국의 내부 분열에 적극 개입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에서의 유력 귀족 가문이었던 호헨슈타우펜 가문이 시칠리아 왕국의 왕실이 됩니다. 교황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칠리아 왕국을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뺏긴 거나 다름없었기에 교황은 프랑스 왕국의 왕실 반계 가문이자 유력 귀족 가문이었던 앙주 가문에게 시칠리아 정벌을 요청했고, 끝내 시칠리아 왕국은 프랑스 앙주 가문에게 넘어갑니다. 시칠리아 왕국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만프레디 국왕은 전투 도중 전사하고요. 프랑스의 앙주 가문은 시칠리아 섬이 아닌 이탈리아 본토의 나폴리를 수도로 삼으면서 나폴리 왕국이 건국되었고, 시칠리아 섬은 나폴리 왕국령이 되죠. 나폴리 왕국은 프랑스인 관리와 군인을 대거 데려와 등용했고, 이는 시칠리아 및 이탈리아 남부 현지인들의 불만을 누적시켰죠. 거기에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세금을 때려박았습니다. 1282년 부활절 저녁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프랑스 통치자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며
연기하며 시칠리아의 만종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만종은 그날 저녁 예배의 종소리를 뜻하는데 바로 그때 현지 주민들이 신호처럼 일제히 프랑스 병사들을 습격했죠. 반란은 순식간에 섬 전역으로 퍼져나가 프랑스 세력이 시칠리아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시칠리아가 나폴리 왕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페인의 도움이 컸습니다. 정확히는 스페인의 아라곤 왕국이 시칠리아에 군대를 보내주며 시칠리아 섬을 나폴리 왕국으로부터 독립시켰고, 이후 시칠리아 왕국이 부활하기는 했으나 스페인 왕실에서 시칠리아 왕국의 국왕을 겸하였습니다. 15세기 스페인 통합 제국이 탄생하면서는 시칠리아 왕국은 사라지고 그저 스페인령 섬이 됩니다. 이후 약 200년 동안 시칠리아는 스페인 제국의 일부로 통치가 되었고, 마드리드에서 파견된 총독이 통치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나폴리 왕국도 스페인령으로 넘어갑니다. 1816년 스페인은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합치기로 합니다. 이때 시칠리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별도의 독립국가 없이 그냥 스페인의 직접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탈리아 남부에는 스페인 왕실에서 돌아가는 나폴리 왕국이라고 또 별도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합칠 때 수도는 나폴리로 하였으며 행정과 군사 조직을 통합하고, 대신 시칠리아는 지방자치적 성격을 일부 유지했죠. 1816년 시칠리아 섬과 나폴리 왕국이 합쳐진 형태의 국가를 양시칠리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후반 이탈리아 통일운동 때 스페인이 쫓겨나고 시칠리아 섬은 이탈리아 통일왕국으로 병합이 되면서 오늘날 이탈리아령의 섬으로 최종 확정된 거죠. 19세기 중후반 시칠리아 섬이 통일된 이탈리아로 넘어가긴 했으나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칠리아는 워낙 여러 외세 국가들에게 이리저리 넘어갔던 역사를 보유한 만큼 토착 영주들의 힘이 강력했는데,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이 토착 영주들이 전부 몰락합니다. 이탈리아도 처음 통일왕국을 만든 만큼 다양한 시행착오가 벌어졌고, 사실상 시칠리아는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무정부 국가는 다름없었죠. 중앙정부는 섬을 제대로 통제하지를 못했고 법과 질서 대신 폭력과 사적 복수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유력자나 지주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비 조직을 고용했는데, 이 경비 조직을 캄피엘이라고 부릅니다. 캄피엘이 조직은 농산물 유통, 토지 임대, 징세 등의 실무까지 관리하면서 엄청난 권한을 보유하게 되고요. 경비 조직들은 태생적으로 지주나 현지 관료들과 유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군사적 도구였으니까요. 일종의 사무라이 탄생 맥락과 비슷한 거죠. 20세기로 넘어가면서는 보호비, 채무징수, 불법 중개에 더해 밀수와 불법 담보, 도박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하면서 이제는 시칠리아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발휘하던 비공식 범죄 권력체이자 범죄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에서는 이 비공식 폭력 및 권력 네트워크를 마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마피아라고 불렀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진 않습니다. 마피아의 어원이 자존심이 강하고 두려움이 없고 명예를 지키는 용감한 남자를 뜻하는 마피우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찰에서 이런 긍정적인 어원을 먼저 붙여줬을 리는 없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부르고 다녔던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죠. 마피아의 전신이 되는 캄피에리는 지역적으로 다 분포했었기 때문에 팔레르모, 코를레오네, 트라파네 같은 지역 중심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20세기부터는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패밀리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각 패밀리가 하나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하의 봉건제 같은 구조가 생겨난 거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시칠리아 농민들이 폭력과 빈곤 그리고 마피아적 사회 질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로 이민을 떠났는데, 소설이자 영화인 대부의 시작이 이때를 배경으로 하죠.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비토 꼴레오네가 코를레오네 출신으로 설정이 되며 미국으로 넘어와 마피아 조직을 만들 때도 시칠리아의 패밀리 개념을 도입했고요. 이 시기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시칠리아인들이 마피아적 보호 문화를 그대로 뉴욕의 리틀 이탈리아로 옮겨왔고, 이게 곧 이탈리아계 미국 마피아의 기반이 되었던 거죠. 1920년대 무솔리니의 독재 정권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인 시칠리아 마피아 토벌 작업을 단행합니다. 팔레르모 출신의 법무관이었던 체사레 모리가 마피아를 때려잡으면서 각 패밀리 보스들이 잠복하거나 이주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칠리아를 점령한 미군과 연계하며 패밀리들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전후 혼란 속에서 마피아는 토지개혁, 재건사업, 공공조달에 개입하며 다시 힘을 키웠고, 나아가 과거 미군을 통해 접촉했던 미국의 범죄단체들과 더 나쁜 범죄 사업을 국제화하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마피아가 자리잡게 됩니다. 1970년대 코를레오네 패밀리의 보스였던 살바토레 리이나가 기존 팔레르모 계파를 몰살시키고 마피아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별명이 짐승이었던 살바토레 리이나는 1980년대 내내 이탈리아의 실질적 암흑 권력자였습니다. 국회의원, 판사, 경찰, 기업인까지 매수했으며 반항한 자는 모두 폭탄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마피아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시칠리아인의 명예문화가 왜곡된 결과였습니다. 국가가 부재했던 곳에서 그들은 우리만의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과 침묵의 질서로 굳어졌던 거죠. 요약하자면 마피아는 19세기 사적 보호와 토지 경제의 산물로 탄생해 20세기 중후반 폭력적 국제적 범죄 조직으로 진화했다가 21세기에는 보다 교묘하게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조직적 기업으로
재편된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위에 있는 거대한 섬으로 이탈리아에선 두 번째로 큰 섬인데요. 왜 사르데냐의 역사까지 알아야 할까요? 로마 멸망 후 이탈리아는 각 지역별 도시국가들이 공존하며 패권을 유지하였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밀라노 공국, 나폴리 왕국, 시칠리아 왕국 등등 말이죠. 그간 이 메인 도시국가들의 역사에 대해 살펴드렸는데 언젠가 이 많은 도시국가들이 다 하나의 이탈리아로 통일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이탈리아의 통일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탈리아의 이 메인 도시국가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르데냐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토록 강력한 도시국가들을 어떻게 사르데냐가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사르데냐의 역사 요약해드립니다. 사르데냐에는 신석기 시대 정착지의 흔적이 발견되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누라기라고 불리는 거대한 석조탑과 요새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누라기 문화를 만들어낸 사르데냐의 원주민들을 셰르덴족이라고 합니다. 사르데냐도 셰르덴족의 땅이라는 뜻이죠. 셰르덴족은 해양 민족이었으며 이집트 기록에서는 이 셰르덴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거나 용병으로 활동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셰르덴족이 사르데냐 전섬을 차지했는지 누라기 문화를 완전히 대표했는지는 아직 설이 분분하답니다. 그러다 사르데냐는 지중해를 누비며 해상 교역에 나선 페니키아인들과 접촉하죠. 여기서부터는 바로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과 거의 동일한 역사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르데냐 섬 역시 시칠리아 섬처럼 지중해 한복판에 위치한 만큼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고 그만큼 지중해를 장악하려는 자들은 누구든 사르데냐 섬을 노렸죠. 기원전 10세기경 현 레바논 지역에서 흥기하여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했던 해상민족 페니키아인들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만들고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과 함께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사르데냐 섬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한 고대 로마가 이젠 지중해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니 바로 포이니 전쟁이죠. 포이니 전쟁 중 사르데냐는 로마가 카르타고로부터 뺏어옵니다. 로마는 사르데냐 전역에 식민지를 세우고 도로와 항구를 건설하여 섬을 제국의 교역망과 연결하며 로마의 속주로 삼았습니다. 섬 내부에서는 농업과 목축이 로마식으로 조직화되었고 올리브와 포도 재배가 활발해졌죠. 다만 일부 사르데냐의 원주민들은 로마의 지배에 반발했고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는 사르데냐 반란이 여러 차례 기록으로 남아있답니다. 로마는 군사적 요충지를 설치하고 반란을 진압하며 섬을 안정시켰죠. 섬 남부 해안과 주요 항구는 로마인들이 거주하며 라틴 문화와 언어가 퍼집니다. 경제적으로는 밀, 포도주, 올리브유와 같은 농산물과 광물 자원이 로마 본토로 수출되며 로마의 주요한 자원 생산지였답니다. 로마가 동서로 분열되고는 서로마 제국령이었으나 서로마 제국 멸망 후에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동로마 비잔티움령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후 북아프리카계 이슬람 국가와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이슬람 국가들이 사르데냐를 넘보면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지배력은 사실상 상실되고 사르데냐는 이슬람 세력으로 넘어갈 뻔하지만 제노바 공화국의 도움으로 제노바 공화국의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해상 무역으로 성장한 4개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아말피였죠. 이 중 넘버1은 당연히 베네치아였고 넘버2가 제노바였습니다.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동쪽 바다를 누볐고 제노바는 이탈리아 서쪽 바다를 누볐기에 사르데냐는 제노바의 영향권으로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렇다고 사르데냐가 아예 주권 없이 제노바 공화국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사르데냐에도 도시국가들이 존재했는데 사르데냐에 존재하던 도시 단위의 자치정부들을 주디카티라고 부릅니다. 도시국가들이긴 하지만 전부 왕정국가였고요. 특이하게도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재정일치사회였죠. 사르데냐 섬에는 크게 4개의 주디카티들이 있었고 각 주디카티는 수도, 법원, 의회, 군대, 교회를 갖춘 완전한 독립국가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이 주디카티의 체제는 비잔티움 행정체계를 일부 계승했지만 라틴 문화와 지역 전통이 결합되어 고유한 정치 문화를 발전시켰죠. 주디카티 간에는 동맹과 전쟁이 반복되었으며 외세의 간섭이 커질수록 피사와 제노바 같은 해상공화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같이 해상국가이며 이탈리아 서쪽에 접한 피사 역시 사르데냐를 원했고 이 때문에 제노바와 여러 차례 다투었거든요. 하지만 13세기경 제노바가 멜로리아 해전에서 피사를 격파하고는 이 제노바는 사르데냐를 수중에 넣었지만 1257년부터 138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벌어진 베네치아 제노바 전쟁에서 제노바가 패배하죠. 이탈리아 동쪽 바다와 지중해를 누비느라 바빴던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서쪽 바다에 서지중해에 대해서는 입김이 약하긴 했지만 어쨌든 베네치아의 패배로 국력이 크게 쇠퇴한 제노바는 사르데냐에 대한 지배도 잃었고 이때 진출한 게 스페인이었습니다. 15세기 스페인이 사르데냐 섬에 진출하면서 시칠리아와 함께 스페인령으로 삼아버렸죠. 사르데냐의 주디카티들은 전부 무너지게 된 거죠.
스페인령이 된 사르데냐는 사실상 스페인의 식민도시가 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총독이 파견되어 통치했고 현지 귀족들은 스페인 귀족으로 편입되었고 교회와 봉건 지주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주민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스페인 지배는 중앙 집권적이고 억압적이었으나 이 시기 사르데냐에는 가톨릭 문화와 스페인식 행정제도가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몇백 년을 스페인령으로 있다가 18세기경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라는 국제전쟁이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은 스페인의 국왕직을 두고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동맹국들과 함께 벌인 전쟁인데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의 결과는 사실상 무승부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대신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는 자신의 손자 필립 5세를 스페인 국왕에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신 벨기에와 나폴리, 밀라노 등의 이탈리아 지역을 합스부르크 가문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는데 이때 사르데냐도 합스부르크 가문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서지중해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건데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도 지리적인 이유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르데냐를 제대로 통치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성 로마 제국은 시칠리아 섬을 원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시칠리아 섬을 가져오고 프랑스 남동부 사보에서부터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를 아우르던 사보이아 공국의 공작을 사르데냐로 보내 그곳의 왕이 되게끔 했습니다. 1720년 이때 사르데냐로 넘어간 사보이아 공국의 공작이 비토리오 아메데오 2세였고 그가 사르데냐의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사르데냐 왕국이 탄생했죠. 하지만 사보이아 가문은 기존 다스리고 있던 프랑스 남동부 사보에서부터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를 아우르던 곳도 함께 관할하고 있었던 만큼 사르데냐 왕국은 형체만 있는 명분뿐인 왕국이었습니다. 수도는 이탈리아 북서부의 토리노였고 그 중심지는 또 피에몬테였죠. 사르데냐는 조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기존 프랑스 이탈리아 북부에 이르는 모든 지역을 나폴레옹에게 빼앗기고 사보이아 가문의 지배권은 딱 사르데냐 섬 하나로 제한되고 만 거죠. 나폴레옹 몰락 후 사보이아 가문은 기존 사르데냐 섬에 이어 옛 영토도 돌려받기로 하는데 기존 피에몬티 지역뿐 아니라 오늘날 제노바 지역까지 얻게 되면서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은 이탈리아 북서부 전체를 관장하는 강력한 국가가 됩니다. 나폴레옹으로 인해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등 기존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관장하던 도시 국가들은 하나같이 없어지고 말았는데 사르데냐 왕국은 패권이 더 강력해진 거죠. 비록 나폴레옹이 몰락하긴 했으나 나폴레옹이 남겨놓은 흔적은 엄청났습니다. 먼저 나폴레옹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나폴레옹의 영향권에 들어왔던 지역에는 프랑스의 자유주의 사상이 퍼졌는데 어느 지역이든 국왕이 절대적 권한을 발휘하기보다는 의회와 헌법에 의거한 통치를 원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팽배했단 말이죠. 이건 사르데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사르데냐 왕국은 기왕 패권이 강해진 김에 국왕들이 더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죠. 피에몬테, 제노바, 사르데냐의 지식인과 시민계층 그리고 군인들은 왕국의 반동적 회기에 강한 불만을 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민족주의도 열풍이 일대인데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옛 로마 제국 때처럼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국가의 필요성을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피에몬테, 제노바, 사르데냐의 지식인과 시민계층 그리고 군인들은 헌법 제정, 의회 정치, 언론 자유, 통일 이탈리아의 이생을 내세워 비밀 결사인 카르보나리를 조직하며 입헌 군주제 수립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르데냐 왕국의 비토리오 엠마누엘 1세나 카를로 펠리체 같은 국왕들은 자유주의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절대 왕권을 추진했죠.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체포 혹은 처형되어 자유주의자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지만 이들은 오히려 절치부심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유주의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입헌 군주제가 시대의 과제임을 깨달은 사르데냐 왕국의 카를로 알베르토 국왕은 자유주의 사상을 수용하기로 결정,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 군주제를 선포했습니다. 아울러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너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내정 간섭을 받는 것에 사르데냐를 포함하여 나폴리, 시칠리아 등 전 이탈리아 지역에서 이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민족 해방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 시점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는 사르데냐 왕국이었기에 1848년 사르데냐 왕국의 카를로 알베르토 국왕은 이탈리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며 제1차 이탈리아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 다음 편에 기대해주세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